반갑습니다. 초석입니다. 제가 EBS의 대표 강사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네요. 참 영광이고요. 이제까지는 강의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왔는데 설명회로는 제가 처음입니다. 준비한 게 많으니까 이제 조목조목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죠.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과목별 학습법 및 EBS 활용법인데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사회탐구인지라 사회탐구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과 친구들 있습니까? 이과 소외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나가란 얘기 아니고 어차피 사회탐구랑 과학탐구 같은 탐구 과목으로서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준비하는 시기는 비슷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2학년 있습니까? 2학년, 1학년? 네, 지금 다 고3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갈 거고 EBS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학생들인가? 그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성과가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로 준비를 했고요. 과목 선택법 그리고 시기별 학습법까지 전달을 하겠습니다. EBSI의 커리큘럼도 소개를 할 거고요. 일단은 그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준비된 내용만 설명하지 않겠고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선생님이든 어떤 과정이든 어느 시기든 상관없이 탐구 과목은요, 뭐 혹은 뭐 국어, 수학, 영어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개념을 강조합니다. 첫째도 개념, 둘째도 셋째도 다 개념을 강조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대체로 보면 기본 개념, 심화 개념, 여기도 개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문제풀이와 파이널까지 이루어지는 이 커리큘럼을 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커리큘럼인데 여기에서도 기본 개념이란 말을 쓰고 심화 개념이란 말을 씁니다. 또는 뭐 개념 학습이 중요하다. 네 번째, 뭐 개념은 6월 모의평가 전까지 끝내야 된다 등등 다들 주변에서 개념이라는 말을 다 씁니다. 그런데 정작 개념이 무슨 말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물어보면요, 개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또 옆에 넘기지 말고. 개념이 뭐예요? 개념이. 당혹스럽죠? 개념이 뭐냐고요? 개념이. 지금 개념 공부하고 있어요? 보세요. 개념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념이 뭐냐고요? 좀 화내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화내는 게 아니라 말투를 듣다 보니까 뭐 화내는 건가? 화내는 건 아니고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개념 학습을 하고 있다는데 개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작 개념이 무엇인가? 원래 선생님도 강의를 할 때 개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약속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 제자들도 다 개념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니까 내가 말하는 개념이랑 제자들이 들을 때 쓰는 그 개념이란 말을 우린 합의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 지금 대답 안 하고 있잖아요. 개념이 뭐예요? 개념. 본인. 개념. 어떤 현상을 정의하는 것.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나 뭔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니까 박수를 받았는데 이 개념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이었거든요.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아니죠. 이건 최적이 아니에요. 최적이 아니고 그냥 마사지샵에 갔습니다. 거기 원장님 딸 초등학교 3학년 가명입니다. 가명, 진호가 있는데 여기 뭐 진호 앉아 있습니까? 진호는 공부보다 노는 걸 좋아합니다. 선생님의 어릴 적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의 어릴 적도 마찬가지였죠. 공부보다는 당연히 노는 게 즐거우니까. 진호한테 수학 문제를 가르치던 원장님 언니.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막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저 반대편 방에서 그 원장님의 언니가 초등학생인 진호를 앉혀놓고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데 계속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직사각형이 뭐고 정사각형인지를 막 설명하는데 그 언니는 답답해 죽는 거죠. 아니 왜 직사각형도 모르고 정사각형도 모르냐. 본인은 아니까. 근데 진호한테는 이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뭔지 뭐 이모 직사각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봐, 이게 직사각형이야. 틀린 말 아니죠. 요 가운데 있는 거 직사각형이니까 이걸 그리고 나서 이게 직사각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호가 궁금한 건 직사각형을 그려달라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이 무슨 말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계속 언니는 왜 이것도 모르냐, 내가 그린 게 직사각형 아니냐. 그러니까 진호는 또 묻는 거죠. 그러면 정사각형이 뭐냐고. 그러면 또 어떤 뜻을 알려주지 않고 또 그리는 거예요. 본인 판단으로 정사각형 그리는 거예요. 그럼 또 진호는 묻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그럼 또 언니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봐라, 생긴 게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사각형의 종류를 만약에 여러분이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10,000개도 더 그릴 수 있겠죠. 직사각형 어차피 사각형에다가 정사각형이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얘는 정사각형이려면 내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그리려면 한도 끝도 없이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사례 공부만 하는 건 공부를 편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나 탐구 과목에 마찬가지겠죠. 탐구 과목. 이거는 뭐 사회 탐구든 과학 탐구든 마찬가지가 될 텐데, 개념 공부를 한다는 건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얘네 있죠.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를 딱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설명하는 거다. 특징.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사각형의 특징이랑 직사각형의 특징이랑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 가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거든요.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공통점은 뭐예요? 사각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각형이다. 그런데 하나는 정사각형이고 하나는 직사각형이라면 차이를 인식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설명 가지고는 현실감이 좀 떨어져요. 왜?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건 고3이고 아주 어려운 탐구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일단 용어의 정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사례만을 외운다고 개념이 완성될 리가 없어요. 그 다음 본질을 놓치고 기술만 배운다고 실력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나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남은 거고 이제. 거기다 여러분은 아직도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모양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보시고,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과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과학탐구 선생님 때는 문과든 이과든 과학탐구를 전부 다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과는 사회탐구, 이과는 과학탐구 쪽으로 집중해서 배우다 보니 서로가 하는 공부가 아주 달라 보이는데 관심 있는 영역이 다른 것뿐이지 공부하는 방법에, 특히나 이 탐구 과목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판단하는 한. 이것이 바로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탐구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얘가 생활과윤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생활과윤리 선택자 손 들어보세요. 생활과윤리 선택자. 와, 이만큼이죠.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요거 본 적 있습니까? 요게 어떨 때 나오는 거죠? 예. 사상가들의 주장에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게 이 유형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럼 사회문화도 똑같은 거예요. 위에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 밑에는 가나 다, 즉 A와 B 개념에 나는 공통점이고 가와 다는 차이점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A와 달리 B는, B와 달리 A는, 혹은 A, B 모두 이런저런 특징을 갖지 않냐 라는 선택지가 가장 많은 거예요. 이 공부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더 힘들어질 거고요. 혹은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게 돼 있어요. 얘는 법과 정치에서 하는 거죠. 얘도 특징이에요. 특징. 뭐 지금 강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정치 참여자의 다양성이 뭐 크냐 작으냐 전부 다 특징 아닙니까? 인권 보장의 범위가 뭐 크냐 작으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 결국 이런 개념은요,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 공부는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해 나가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오늘 수능 며칠 남았습니까? 학생 수능 어딜 봐야 됩니까? 225일 남았답니다. 225일.
225일. 225일 동안 여러분이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은 개념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 반복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혼자서만 이해됐다고 믿는 그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해가 됐는지를 따져볼 때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남을 이해시킬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봐라.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별로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좀 약간 서운한 얘기를 할게요. 서운한 얘기를. 설명회를 선생님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봤죠. 아까 우리 EBS에서 하는 설명회가 처음이라고 한 거지 이제까지 선생님이 참여했던 설명회는 아마 100회는 넘을 거예요. 근데 각각의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3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학습법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동원된 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했다고 전제를 깔면 이 이야기가 현실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 맞아요? 입시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 맞습니까?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지금 선택한 과목의 목표가 4등급인가요? 3등급 정도.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화내는 거 아니고 목표가 얼마나 돼요? 4등급 목표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이 목표라면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정도까지만 잘 해놔도 그 등급은 나올 겁니다. 이 정도만 잘해둔다면. 근데 1등급이 목표다, 만점이 목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이걸 떠나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원래 선생님은 오늘 여기 올 때 누굴 대상으로 하는 설명인 줄 알고 왔냐면 1등급과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거든요. 왜?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질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이 목표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계속 암기만 하는 거예요. 뭐 또는 이런 거 하죠. 뭐 백지복습 노트라고 해서 자기가 깨끗한 종이에 뭔가를 막 적어보는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적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수백 수천 문제를 풀었는데도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 선생님 저는 암기도 했고 문제도 풀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제 개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념의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주 나오는 건 연습이 됐어요. 문제를 통해서. 혹은 정답이 보일 정도로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뿌듯한 거죠. 자기 스스로가. 혹은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선생님의 이야기에 익숙해졌어요. 그게 온전히 여러분의 실력이 된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계속 수능날까지 반복적으로 개념을 학습하는 겁니다. 아까 개념이 특징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특징을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기출문제 작업이 다 끝나면 EBS의 좋은 연계교재의 문제로 또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왜 푸는 거냐? 문제를 외우기 위해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누구나 다 강조하는 표현일 텐데 아직 그 힘을 제대로 못 느껴봤다면 그걸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6월이에요. 최근에 3월 달에 치렀던 학력평가도 여러분 봤습니까? 봤어요? 학력평가 때 성적이 어땠어요? 그거 부모님께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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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6월 달에도 그러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더욱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6월 달은 출제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명칭도 다르죠. 학력평가라고 부르지 않고 모의평가라고 부른다는 것,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다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낼 때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도 들어온다는 것. 사회탐구가 왜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잘하게 된 거냐면 모르겠어요. 이거를 또 다른 선생님들은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지켜본 바에 따르면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은요 아주 솔직합니다. 정말 무서우리만큼 솔직해요. 왜? 자기가 고3일 때 솔직하지 않았다는 걸 알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알아? 라고 했을 때 자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냥 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3 때는 예를 들면 재학생 때는. 그래서 저 알아요. 근데 한 번 듣고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알아? 이렇게 되묻는데도 계속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러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은요 너 이거 알아?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왜? 절박하니까. 작년에 그리고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확신이 지금 없으니까
나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EBS에 와서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EBS만큼 질답이 빨리 달리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꼭 한번 물어보고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EBS를 충분히 활용하고요. 그리고 학교에도 좋은 선생님들 계시니까 가서 궁금한 것들을 공유도 하고 선생님 저 이거 잘 안 풀립니다.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언제 가서 궁금해질 거냐? 시험장 가서 궁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성적표로 지겠죠. 성적표로. 과목 선택 방법. 과목 선택 방법은 정답이 없어요. 여기는 있는 적성, 진로, 흥미 먼저 고려한다. 이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거는 자기랑 잘 맞는 걸 고르라는 얘기고 자기가 진로로 삼고 싶은 걸 고르고 재밌는 걸 고르라는 건데 지금 선택 과목 다 정했어요? 이 세 번째 친구. 네. 정했어요? 뭐예요?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 그거 선택한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어요? 친구가 추천해서. 근데 그 친구랑 관계가 어때요? 아주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 볼 거, 그 친구는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를 해요? 확실하게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친한 친구가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 선택하라고 추천해 줬는데 본인은 안 해. 사회문화는 하고 생활과 윤리는 안 해요. 근데 왜 친구한테는 추천했을까요? 그러니까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관계를. 내가 이 친구랑 정말 친한 거 맞나? 이 친구랑 평생 함께 갈 사이가 맞는 건가? 생각을 해보고. 그럼 지금 공부를 얼마만큼 했어요? 8강? 8강? 설마 30강 중에 8강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아, 수능 특강으로 8강까지. 그럼 절반 정도 한 거네요. 생활교육으로 따지면 한 절반 정도 한 거고 사회문화는 한 절반 정도.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 어떤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예? 뭐라는 거예요? 무슨 점수? 안 좋은 점수 나올 것 같다. 아니, 그럼 왜 공부를 하는 거지? 지금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올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부가 재밌어요? 그 공부하는 게? 재미는 있어요? 그럼 어떤 재미가 있어요? 생활교육 할 때 뭐가 재밌었어요? 사상가. 사상가 입장에서 보면서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이런 친구는 진짜로. 야, 사상가 입장에서 보면서 근데 왜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공감을 안 하는 모습이죠? 야, 너 그랬어? 이런 표정인데. 사회문화도 재밌어요? 그것도 어떤 재미가 있어요? 아, 문제 푸는 재미. 아주 좋은. 잘 골랐네 이 친구. 그래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상가 입장에서 그 시대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에 주목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꼈다. 두 번째, 사회문화는 또 다른 재미를 주는 거죠. 문제를 푸는 재미,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재미, 맞히는 재미. 그리고 요 재미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물어볼게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안한데 나중에 사회학이나 뭐 윤리학 전공해 볼 생각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딱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지금 짠 것처럼 잘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학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문이 아니라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수능에서 1등급과 만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점수를 얻어내는가를 따지는 거죠. 수험 적합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대로 누군가가 선생님 저는 사회학과에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법학과에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윤리학과 혹은 뭐 지리학과 혹은 역사학과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가 진로조차 그런 거라면 그 친구는 말릴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걸 말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뭘 걱정해야 되냐면 야, 너 역사 공부 좀 그만하고 국영수 해야 되지 않겠어? 라든지 너 지리 공부 좀 그만하고 국영수도 충실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려야 되는 수준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친구의 추천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것에 확신을 가지고 맞춰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선택을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은 이거 먼저 따져보고, 요게 없다. 가장 슬픈 상황이죠. 선생님, 전 재밌는 것도 없고요, 진로랑 맞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적성에 맞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다음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기도 하겠죠. 왜? 그러면 수업을 통해서 계속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도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 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교과의 연관성이 높은 과목,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면 좋은 과목, 궁합이 잘 맞는 과목들이 있겠죠. 여기 있는 거 다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요, 쭉 한번 보세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이도저도 아닐 때가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에요. 이도저도 아닐 때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해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이 확정됐다, 두 과목이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를 이 기준 가지고 한 번만 좀 들여다 봤으면 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공부에 지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이제 225일 남았으니까 아직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아직 여름이 안 왔잖아요. 슬슬 더워지고 있죠. 반팔이 어울리는 시기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더워서 지치기 시작하면 그 여름에 한 100일 남아요. 100일 남아요. 100자리 그냥 끝납니다. 세 자리가 그냥 바로 두 자리로 줄어들고요. 그때는 누구든지 슬럼프가 와요. 그럼 슬럼프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슬럼프라는 말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걸 슬럼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운동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처럼 운동을 하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 그게 가장 슬픈 겁니다. 왜?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왜 지치냐면,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몸에 좋다는 비타민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무슨 막 뭐 삼계탕도 막 100그릇씩 먹고 이렇게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슬럼프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떨어지면 지치는 것,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올까? 그때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이걸 내 전공과 관련해서, 나는 이걸 재미있어서, 나는 이걸 해야 함으로, 나는 이걸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라고 정당성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선택자가 이거죠. 사회문화와 생활과윤리. 그러니까 지금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선택한 친구들 많겠지만, 그냥 많은 친구들이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면 지친다니까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좀 더 찾아보고요. 친구가 추천해서라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일반 사회 계열과 지리, 윤리 계열, 역사 계열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걸 준비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이것 좀 보세요. 개념 확립, 기출 분석, 실전 대비. 이건 뭐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크게 보면 3단계입니다. 3단계. 그래서 처음에 개념 확립할 때는 진도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심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을 조금 달리합니다. 진도별로 다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예를 들어 생활관리다 그러면 주제별로 접근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사상가별로 접근을 해본다든지 할 수 있고, 뭐 사회문화다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엔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개념들을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 분석을 언제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을 텐데, 6월 모의평가에서 성적을 좀 내고 싶다는 친구들은 6월 모의평가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6월 모의평가? 6월. 아, 여기 얘기했잖아요 아까. 6월 7일 무슨 요일? 목요일? 그때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 전까지 기출 분석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원래는 진짜 빨리 준비한 친구들 어디까지 끝나 있게요?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수능 특강까지 끝나 있습니다. 수능 특강까지 끝나 있고 6월 달이 딱 되면 그때 선생님은 수능 완성을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월 모의평가 끝났어. 수능 특강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데 지금 EBS에서는 수능 완성을 막 강의를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험생 커뮤니티에 가보니까 너 수능 완성 시작했지? 이런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긴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출분석은요,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념이 다 끝난 다음에 기출분석을 해보겠다. 이건 늦어요. 그리고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왜? 자기가 여기서 개념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그 개념 공부가 잘 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얘를 풀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원래 함께 가도 괜찮습니다. 왜? 배운 다음에 문제 풀고 배운 다음 문제 풀고 하면서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이 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하다가 얘는 나중에 9월 달 가셔서 하셔도 돼요. 왜? 9월 모의평가까지 분석이 된 상태에서 수능을 예측한 자료들이 우리 EBS에서도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6월과 9월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능을 예측할 수 있죠. 그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생님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걸 분석해서 강의에 담아내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 중에 하나니까. 자, 6월 모의평가 전까지 개념학습과 기출문제풀이, EBS 수능 특강까지 혹은 사회문화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료 분석 특강까지 마쳤으면 좋겠다. 지금 딱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았어요? 두 달. 4월 달과 5월 달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를 못하겠다 그러면 요걸 당장 안 해두셔도 돼요. EBS 선생님인데 왜 EBS 수능 특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 뜻이 아니고 급하다면 기출문제풀이가 먼저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까지를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끝내겠다. 그리고 수능 전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수능 전까지는 EBS 최종 점검 각 선생님들이 9월 모의평가까지 분석한 자료들을 다 탑재해 드릴 거거든요. 그거 잘 활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널은요,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9월 이후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최종 점검하는 거니까 그때 새로운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뭐 하는 거? 내가 아는 거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 강의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알고 있죠? 이거 모르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이런 식의 강의가 진행돼요. 9월 이후에는. 자, 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상당히 자극적이죠. 그런데 선생님은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강의만 11년째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만 11년째 강의하고 있고, 여러분 같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강의만 해도 올해로 16년 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10년 차고요. 그럼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을 봐왔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러다 1년 더. 이건 징후예요, 징후. 무슨 말이죠? 야, 얘는 이거 이러다가 딱 내년에 또 보겠는데? 그럼 내년에 보면 반가울까요? 선생님 저 또 왔어요. 전혀 반갑지 않은데? 오히려 그냥 선생님 1년 동안 잘 배웠습니다. 이제 빠이빠이. 저는 그냥 대학 갈게요. 뭐 대학 가서라도 뭐 필요하다면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게 좋은 거지. 2년째 봐, 3년째 봐, 4년째 봐. 선생님의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막 강의할 때도 민망해요. 왜? 여기서 어떤 뭔가 좀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풀이. 개념 다 끝나면 할 거야. 아까 얘기했죠. 개념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개념은 안 끝나요. 그럼 요 얘기를 딱 선생님한테 하면 얘는 수능 날까지 문제를 안 풀겠다는 거구나. 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학교 수업 나랑 안 맞아. 인터넷 강의로 할래. 요런 태도를 가진 친구들이 진짜 인터넷 강의로만 뭔가 성공하는 것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갖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은 나랑 안 맞으니까 난 인강만으로 할래. 인터넷 강의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선생님을 포함하여, 최적이라는 사람을 포함하여 인터넷 강의를 학교 수업의 대체적인 관계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교 수업 듣지 말고 내 강의 들으면 너 1등급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 수업은 당연히 열심히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데 그게 학교 수업을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인터넷 강의로 하면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과 인터넷 강의는 보완의 관계지 대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
인터넷 강의는 시간 날 때 들어야지.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 났어요? 그 시간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인터넷 강의를 정말 듣겠다, 필요하다 그러면 정규 시간에 넣으셔야 돼요.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목요일 날 저녁에 좀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겠다. 그러면 저녁을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 그러면 그냥 쭉 듣는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와도 그냥 쭉 듣는 거죠.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그냥 쭉 듣는 거예요. 자기의 정규 시간표에 그걸 넣어버려야지. 나 그냥 주말에 시간이 좀 되면 강의 몇 개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그건 시간 빼기가 곤란하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봐요. 네 번째, 예습과 복습? 강의 들었으니까 됐지 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해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사회문화 강의하면서 여러분을 이해시켰어요. 그건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면 그 능력은 아직까지는 최적의 능력이고,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 된 건 아니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 선생님이 한 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럼 그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수능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딱 맞네요.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하면서 틀리는 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공부를 아예 안 했는가? 공부를 했죠. 수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직은 별로 감이 없을 텐데 어떤 구간에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구간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 공부를 어설프게 한 친구들이나 걸리는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면 함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떡밥을 던졌는데 이게 떡밥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그냥 안 물어요. 그게 공부를 안 한 상태. 한 번 정도 공부했다면 이거 비슷한데? 하면서 그걸 물어요. 그냥 출제자가 던진 걸 그냥 무는 거죠. 무는 거. 그러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성적이 다시 이렇게 올라요. 성적이 다시. 학력평가와 모의평가가 뭐가 중요해? 수능만 잘 보면 되지 뭐. 여러분 말로 이런 게 있죠. 수능 미만? 뭐라고요? 수능 미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잘 몰라요. 원래 이제 어른들은 그런 얘기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수능 미만 잡.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면 되지. 여기 있는 학력평가랑 모의평가가 뭐가 중요해? 이것도 태도의 문제인데 이런 태도로 공부한 친구들 중에 진짜 수능날 대박이 나서 그전까지는 계속 쪽박을 차다가 대박이 나서 좋은 대학 가봤다 라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몇 번의 시험에서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태도. 괜찮아, 수능만 잘 보면 돼. 괜찮아, 수능만 잘 보면 돼. 괜찮아, 수능만 잘 보면 돼. 이건 자기의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내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왜 안 나오지? 뭔가 좀 잘못된 건가?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우리 EBS에 와서 또 궁금한 거 질문도 해보고 수험생 커뮤니티에 가서도 내 공부법이 뭐가 좀 부족한 건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마지막, 잠. 푹 자야죠. 잠,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있죠. 잠. 여기서 자고 있는 이 수많은 식사, 휴식, 수험생에겐 사치 아닌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볼게요. 잠도 최선을 다해서 자야 됩니다. 밥도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돼요. 휴식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근데 아니 무슨 매사에다 최선 그러십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계획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고, 잡히는 대로 자거나 잡히는 대로 먹거나 잡히는 대로 쉬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고, 쉴 때도 공부와 휴식을 좀 분리를 시켜보세요. 이게 쉬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50분을 딱 공부한 다음에 10분은 책을 덮어놓고 열심히 쉬어야죠. 잠도 마찬가지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다가 이건 잠에 든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보는 것도 아니고 인강을 듣는 건지 나는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분명 아까 시작할 때는 17분 정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깨나 보니까 막 끝 엔딩송 나오고 있고, 근데 어차피 진도율은 저장되어 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와 나는 그래도 17강까지 나갔네? 그건 여러분이 나간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간 거죠. 선생님이 17강까지 나간 거고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있던 거고 그 자리에 있던 거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해달라. 여러분 요 얘기는 선생님이
여러분 때 야, 최적이라는 사람은 그럼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잠도 열심히 자고 식사도 휴식도 잘했길래 저런 얘기를 하지. 선생님이 그렇게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많은 친구들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음악도 뭐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밴드 생활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락 밴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악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괜히 그게 막 멋있게 보였다는 생각을 해봐요. 귀에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데 옆에서 오 얘는 그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수학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게 그냥 좋아서. 그럼 공부가 되느냐?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요.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우리 머리는. 그러니까 음악도 들으면서 문제를 못 풀어요 원래. 근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50분 동안 음악 들으면서 문제를 푸느니 차라리 선생님 같으면 30분 문제만 풀고 30분 음악만 듣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 그때는 와 겁먹들었었구나. 그러니까 공부와 휴식을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구나. 그건 윈도우가 하는 거고 윈도우는 멀티태스킹 가능하죠. 그 다음 요게 고3 커리큘럼이거든요. 이걸 다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기본 개념식입니다. 수능 특강 이제 거의 완강이 다 됐죠. 모든 과목들 다. 그 다음에 가면 수능 완성이 곧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출 분석도 나올 거니까 EBS 강의 활용하는 친구들은 잘 보시면 수능 개념 먼저 끝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능 개념 끝난 다음엔 기출 문제 먼저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넘어가면 됩니다. 2학년 없고 1학년 없으니까. 이거죠 이거. 우리 EBS에 오면 개념 합시다. 여기도 써있네요. 개념이라고. 개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개념? 개념은 뜻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어들의 특징을 정리하고 비교되는 것들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나가는 연습이 개념 공부다. 그 다음에 뭐 공부법 특강도 있죠. 선택 가이드도 있고요. 이게 바로 수능 특강입니다. 기출문제 분석하기,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가 이미 나와 있어요. 특히나 선택 많이 하는 생활과윤리와 사회문화 좋은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서 기출문제집 그러면 정평이 나 있는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 보면 선생님이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이라고 말해봤자 여러분이 믿을까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딱 여러분 입장에 있으면 쭉 펼쳐놓고 기출문제집 뭐가 가장 나을까 고민도 하지 않고 기출의 미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선생님이 강의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 기출의 미래는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바로 강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료 강의로 기출의 미래를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바로 강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누려보시고 해설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집 선택할 때 해설이 길다. 해설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설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해설이 가장 정확한 기관이 어디일까요? 시중 출판사일까요? 우리 EBS일까요? 그건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을 알려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면 기출의 미래를 고를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 편이 있기 때문에 예상 문제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연습을 해 나가세요. 내신 진도 강좌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내신 개념의 거의 뭐 최고봉이죠. 탐스런 강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입시 설명회를 다시 봐야 될 친구들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서 이제 푹 주무셨고 입시 설명회 했었지? 다시 봐야지? 하는 친구들이 여기 가서 다시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었으나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친구들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집도 내려받기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생님은 물러갈 건데 빨리 가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알겠어요? 심리적 하한선을 절대 낮추지 마세요. 심리적 하한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처음에는 어느 대학 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자기만의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계속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면서 야 그래도 그 대학 내가 처음엔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그 대학 출신 잘 된 사람도 많더라 라든지 야 그 대학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장학금도 많이 주던데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학교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낮추게 되면 나중엔 그 학교도 못 가면 어쩔 겁니까? 됐죠? 심리적 하한선을 계속 낮추면 처음엔 내 목표가 만점이었다가 야 만점 좀 쉽지 않겠는데?
1등급으로 낮췄다가 2등급, 3등급 낮추면 3등급이 목표일 때 3등급도 안 나오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절대 힘들어도 심리적 하한선을 낮추지 않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매 시험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푼다. 다시 한번 점수를 꼭 낸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진도를 다 안 나갔다 하더라도 진도 나간 부분만큼은 다 맞춘다. 다시 한번 진도가 다 안 나갔다면 진도 나간 부분, 배운 부분까지는 다 마친다는 자세로 단 2점, 3점이라도 무조건 더 내겠다라는 각오로 시간에 맞춰 완전하게 문제를 장악하겠다 이런 태도로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새벽에 왔어요. 6시 50분 비행기로 김포에서. 근데 김포에서 비행기가 진짜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분명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내린대요 이제. 40분? 40분? 선생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선생님 고향은 제주도라서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가 제주도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뵈려면 사천을 지나가야죠. 여기 사천을 지나가서 제주도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도 EBS의 강의를 듣고 그 당시엔 이런 인터넷 강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TV 강의 혹은 EBS라는 교육기관에서 보내준 테이프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필을 잡고 강의를 하게 된 그 즈음에 나도 EBS의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EBS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제자들을 위해 노력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7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EBS에서. 근데 여러분이 정말 부러워요. 왜? EBS 강의를 어디서나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학습 플래너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천에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서울에 사는 친구보다 뭔가 입시제도에 대해서 모를 게 없어요. 선생님 때는 그나마 핑계라도 됐습니다. 어떤 핑계? 아니 저는 제주도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라는 핑계라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과연? EBS가 사천까지 와서 또는 EBS뿐만 아니라 여러 공개된 수험생 커뮤니티와 더불어서 다 나와 있어요. 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활용하는지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란 직업 때문에 여기 와서는 난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을 응원한다 이 말보다 해야 돼. 6월 모의평가 전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꼭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드려서 불편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계속 여러분들한테 해야 한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믿는다면, 칸트라는 대철학자가 이 말을 믿는다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야 돼 한다는 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말하는 말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용기가 더 커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응원해 6월 모의평가가 언제인지 모르는 너도 응원해, 자고 있는 너도 응원해, 떠들고 있는 너도 응원해. 이거 솔직한 심정이 아니죠. 왜? 중요한 건 뭐냐, 이 자리에 와서 뭐라도 하나 더 건져보겠다고,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 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응원하죠. 그 친구들 응원하면서 응원한다는 말보다는 뭐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목표를 버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선생님도 나름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증명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을 다해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적이었습니다.